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역사, 정치, 사회 등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아시아 TMI입니다. 오늘 김영종 선생님이 개인 일정으로 이번 TMI에 함께하지 못하시는데요. 선생님의 빈자리가 허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입니다. 또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하신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이번 아시아 TMI는 우리와 참 가깝지만 참 낯선 나라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영종 선생님의 빈 자리도 채워주실 겸 오늘은 초대 손님을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님 그리고 서태교 뉴스탠드 편집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입니다. 와. 예, 저도 뉴스텐스 편집장 소태교입니다. 네, 참여연대 회원은 아니신가 봐요. 회원입니다, 저도. 진짜요? 네. 저는 10년 넘었습니다. 네, 그럼 회원 방송이네요. 네, 서태교 선생님 약간 이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일교포 3세 맞으시죠? 예, 저 네. 제일교포 3세이고요. 네. 그 한국에 산 지는 한 20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자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기자 일을 하는데 그 뉴스텐스라는 뭐 외신이죠. 여기서 이제 일본 외신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한반도 뉴스를 일본어로 이렇게 그 보도하는 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지난 4년 반 동안 거의 5년이죠. 그 일본 야후 자펜에서 이제 제가 고정 칼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는 기사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네. 뭐 한 어떨 때는 뭐 50만, 60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야후 재팬 통해서 한국 뉴스 거의 보죠, 선생님? 그렇죠. 다 거기 통해서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름 뭔가 일본 여론에 좀 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혐한 여론이 지배하는 일본 미디어에서 제대로 된 한국의 뉴스를 전하는 네. 유일한 매체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예. 선생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신데요. 뭐 이런 걸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원래 조천련 초등학교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나왔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네. 또 한국에서 또 뭐 북한 이탈 주민 분들 그런 네. 분들 또 공부도 가르치고 또 중국에 뭐 조사 나가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이제 한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관심이 크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일 관계까지 좀 다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시각이 참 저희에겐 너무 다행인 분이 저희 소식을 또 전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쌤은 저도 친한 분인데 어떻게 일본이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예, 저는 한 1997년부터 일본의 북해도에서 강제징용되신 분, 동원되신 분들 그 희생자분들이 그냥 일본에 묻혀 계신 분들 많거든요. 유해로. 그 유해 발굴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97년인데요. 동아시아 공동 워크숍이라고 그게 인연이 돼서 일본의 작은 평화 박물관에서 한 5년 일을 했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한국에 와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지금 일본 과거사 운동을 네.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일본에 그때 잘하시죠. 네 갔을 때 저의 그 개인 통역사처럼 귀에다 대고 위스퍼 통역으로 모든 걸 바로 즉시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네. 양국에 대한 이해랑 애정이 많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니까 조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시아 TMI에 오신 분들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도 이제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참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과거의 역사, 전후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일본 보수 이익을 뒷받침하는 어떻게 보면 성역처럼 존재하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야스쿠니 반대 행동 그리고 지금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아직 합사된 분 2만 1,000명 정도의 조선 사람들이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나 그리고 또 그 한편에서 일본의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게 해온 시민사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평화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로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일본 사회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오키나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오키나와 네. 기지 문제 그리고 오키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소수자들 특히 이제 제일 조선인 제일 동포 사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아이누가 있습니다. 선주민들이 이 네. 사실은 제일 조선인과 아이누와 그다음에 오키나와의 역사를 알면 일본의 그 메이지 이후에 침략의 역사를 그대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정도 5가지 키워드로 야스쿠니 평화헌법, 제일 조선인, 오키나와, 아이누 이렇게 이 정도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아서 다행이에요. 네. 하나로 말하려더니 5개나 나열하시고 영화 선배는 늘 말이 많아서 네, 짧게 짧겠죠? 좋았어요. 네. 네, 서토키 선생님은 일본 어떤 나라다? 일본은 한국과 다른 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네. 뭐 먹을 것도 비슷하고 네.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이 강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기처럼 휴전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토가 아주 길지요. 네. 다양하고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뭐 일본에서 한 반, 한국에서 반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 계속 느낍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조금 좀 다르구나 이게. 예. 그래서 네. 일본은 우리랑 다른 나라, 예. 한국이랑 다른 나라다. 예. 네, 요런 이해가 있으면서 일본이란 사회를 말하면 참 더 이해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광복 76주년이고 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증언을 하신 지 30년째 되는 해예요. 김학순 할머니 증언과 활동 덕분에 피해자 목소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시작된 최초의 미투 운동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입장이 달라서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쟁점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너무 큰 문제라 사실은 짧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뭐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일본 내 그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입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데 과거사 해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엔에서 2005년에 모든 과거사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제시된 바가 있는데요. 진실 규명과 그다음에 사죄 배상,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후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뭐 일본은 계속해서 여러 번 사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그 뒤에 행동이 중요한데요. 일본 정부가 계속 사죄를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뒤에 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사죄의 뜻을 표했다고 하지만 그 뒤에 바로 아베 수상은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문제를 사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죄의 증거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배상은 사죄의 증거일 때만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 일본 사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7대 요구에 관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 단체들은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한국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거 보편적인 이 성폭력의 문제로 이미 위안부 이슈는 세계적으로 네.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그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일본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죄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단위 피해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서태기 씨께서 보충해 주시겠지만 뭐 박근혜 정권 당시에 2015년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최악의 합의인데요. 피해자를 무시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뭐 한 발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이고 그 원칙은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하고 가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8월 15일 우리로 광복절은 피해의 날입니다. 네.
그게 원래 가해의 날이기도 한데 그쵸. 사실 가해가 더 컸지요. 근데 이제 원자 폭탄이 이제 떨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로 각인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위안부 문제, 뭐 뒤에 나오는 강제징용 이런 문제들이 그 뭔가 자기들이 가해를 했다는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아주 또 둔감하고요. 네. 더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적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고 막 네. 수세적인 입장이 항상 있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일본의 그 대일본 제국 그 얼마나 자기 국민한테도 잘못을 했어요. 네. 일본 군인의 70%가 아사로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뭔가 국가의 잘못함을 같은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왠지 그 자기들 문제하고 좀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물론 그것들이 어떤 뭐 교육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어떤 그동안의 발언이나 네.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는데 좀 굉장히 이런 기초적인 부분 네. 똑같이 전쟁의 좀 앞부분하고 좀 말이 안 맞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 놀려 있다라는 그 상상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일본 네. 사회에. 자기들만 피해를 더 예. 크게 받았다. 예,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약간 전가하는 그렇죠.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제징용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대구지법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 옛 신일 철주금이라고 해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서 낸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강제징용 문제의 쟁점도 조금 더 짚어주시고 또 입장차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함도 문제도 있죠. 네. 네. 그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소송을 사실은 1997년부터 진행해온 소송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처음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일본에서 시민사회 그리고 제일동포사회도 지원을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했는데요. 2003년에 이 모든 소송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최고재판소에서 강제동원의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 1965년에 박정희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피해는 있는데 국가가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서 뭐 해결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럼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소송,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65년에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 과거사 문제 중에 원폭 피해자 문제 네. 그리고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 네. 그리고 반인도적인 국가폭력의 문제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한국 정부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건데요.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위안부 합의가 중간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농단이 있었고요. 이 소송을 제기한 네 분의 원고분들 중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5년 사이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뒤로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이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사실은 피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그 회사에 정말 그 개입을 해서 배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그리고 피해자들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제시를 저희가 2020년 죄송합니다. 20년 1월 달에 재승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일단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있죠. 미쓰비시, 그다음에 신일철 그리고 수많은 소위 말하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그런 강제노동의 대가로 그 피해자들의 고통 위에서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일본 국가가 사실은 개입해서 이분들을 동원해갔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은 또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협정 에 의한 경제협력에 의한 경제개발 그리고 그것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자에 의해서 자신들이 각각 맡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고 아까 얘기한 원칙대로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 이 소송을 한
그 원고들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하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듣고 있지 않죠. 그건 뭐냐면은 이 소송 자체가 사실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 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재판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네.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식민지 지배를 한 식민지주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법원에서 이걸 선언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그런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반성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 법원에서 판결했다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것으로 비로소 돌파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소송 이후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로 한 7, 80여 건의 강제동원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과거사 소송이 있었는데요. 모두 번번이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깨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후에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한국의 군사 독재가 맺어왔던 그런 안보 체제를 위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체제가 이걸 네. 확 뒤바뀜 네. 극복된 것이거든요. 이걸 일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보수화 프로젝트 극우 말하자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침략 전쟁, 식민지 지배를 반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사실은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서태균 선생님 혹시 뭐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과 원래 그 피고하고 원고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꾸 일본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65년에 그 청구권 협정, 한일 그 국교 정상화가 이제 뒤집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 거짓으로 쌓아왔던 뭔가 역사가 다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한 번도 문재인 정부나 그 한국 정부에서 그 청구권 협정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던 적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뭐 뭔가 추가적인 뭔가가 필요하지요. 그때 없었던 것들을 다시 놓는. 근데 이제 일본의 그런 이 국가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전체적인 그 주제랑 맞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좀 수세적인지 그게 네.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이 다른 사회다라고 했던 그 부분과도 좀 맞닿아 있는데 네. 조금 그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네. 뭔가 움직임이 느리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사회다라는 거를 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또 같아요. 일본 사회라는 네. 일본 사회의 모습을 또 하나 반영한 네.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이 이제 대표적 진보 매체인 한겨레 길윤영 기자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펼쳐진 한일 외교전에서 한국이 사실상 패배했다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한일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패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패배를 했다면 미국에 패배를 했죠. 일본이 아니라.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외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인도 태평양 구상은 일본이 만든 구상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돼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체는 미국과 북한이었고 거기서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일본이라는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생겼었는데 근데 저는 일본이 그렇게 세게 나왔을 때 한국이 세게 안 받아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길 기자님하고 좀 가깝죠. 이렇게 네. 뭐 약간 민족주의에 약간 경도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느끼는데 네. 저도 사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가 세게 쳐왔는데 네. 이거는 일단 우리도 세게 받아야지 그 다음이 있지 않는가. 네. 예. 그래서 어디까지 확전을 하고 어디까지 그 좀 막는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지금도 의문이죠. 네. 예. 근데 예. 네. 저는 뭐 일단 뭐 패배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도 아주 가까운
기자님하고 그런데 얘기도 아니, 많이 길 기자님 하는데 없는데 왠지 길 기자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길 기자님이랑 좀 친한데 뭐 말씀드려야겠어. 승패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의 해방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안보 체제 속에서 이 피해자들 개인의 인권들이 계속 무시돼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사 문제가 그런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피해자들 인권들이 계속 배제돼 왔습니다. 65년에 한일협정이 바로 그랬고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대표적인 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사실은 이것을 극복해 온 것은 한국과 일본 피해자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그런 끊임없는 투쟁과 재판 투쟁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해 온 역사이거든요. 결정적인 이제 국면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2015년 박근혜 위안부 합의가 남긴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사실은 네. 큽니다. 이것이 뭐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조약도 아니고 문서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지만 정부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파기됐지만 어떤 형식적으로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어졌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이 북한과 일본이 과거 청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교 정상화 문제, 그 동아시아 평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2018년부터 이루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일본은 거기서 대놓고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되게 상징적으로 2019년인가요? 예, 일본에서 그 정상회담 G7이 있었고 그 트럼프가 거기 갔다가 바로 판문점으로 와서 G20. 예, G20죠. 예. 깜짝 놀라게 판문점에서 3자 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아베가 이제 수출 규제를 발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우경화나 일본 아베 정권에게 기대하기 힘드니 아마 한반도 프로세스 통해서 일본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것이 조금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다만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아쉽게도 이런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일본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일 관계 좋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미리 화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조중동의 보수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논리로 계속 피해자들의 인권이 무시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그 일본 어떤 국가 간의 외교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틀에서 소위 한국 사회에서 그 외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 부정주의가 사실은 한일 간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본격화되어 있고 램지어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까지 넓혀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에 말하자면은 그런 역사를 둘러싼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또 조금 간과했던 게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네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일본 사회 반응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태 교수님이 약간 좀 디테일하게 일본 사회 반응 어때요? 기본적으로 아주 수세적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뭔가를 안 하려고 하죠,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한반도 뉴스, 한국 뉴스라는 것이 혐한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깔려 있는 뉴스가 사실 한 90%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CCBB라는 말이 있나요? 네, CCBB. 그러니까 네. 원래 한반도 이슈도 일본에서 CCBB여야 돼요. 네. 예, 원래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다른 나라 한 나라가 다 나쁠 수도 없고 다 좋을 수도 그렇죠. 없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 CCBB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언론 지형상 다 비비비비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나온 것처럼 한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다, 뭐 일본과 뭔가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그 이상하게 좀 안 나오는. 안 나오고요. 그 설 자리가 없고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반응이라는 것이 사실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뭐 국당적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요. 네, 그렇죠. 이거를 뭐 평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그 수가 작고요. 네. 그래서 그 좀 많이 보고 있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일본 사회의 이런 다양성이랄까 아니면 남을 이해하는 피해자를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이것이 뭐 그런 뒤에도 나옵니다만 시민단체나 훌륭한 단체들은 굉장히 많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안 퍼져 있는 거죠. 기본이. 아주 네. 그 국지적인 좋은 사람들만 있지 사회 전체에서 역사를 뭔가 반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 들어보니까 약간 언론개혁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사회에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보수화 우경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래서 전후 경제가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95년에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죠. 전후 50년 다마에서 사죄와 반성,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일본 사회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가면서 이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일본 뭐 극우 정권들이 자민당 정권이 계속 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으로 북한에 가서 납치 문제가 본격화됐죠. 근데 아까 서태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역사상에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들이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납치 문제, 그다음에 핵 문제 계속 나오면서 이런 저는 그때 이제 일본에 제가 그때 5년 정도 있었는데 거의 뭐 세뇌 됐어요, 사실은. 세뇌가 됐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네. 그래서 일본의 뭐 국민학생들이 뭐 저희 어렸을 때 뭐 김일성 이름 외우듯이 그 당시에는 김정일 이름 다 딸딸 외우고 뭐 그런 수준이 돼서 그 지금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거는 일본 사회 전체가 이 해방 그 전쟁 침략 전쟁의 역사 식민지배 역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일본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죠. 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를 당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원자폭탄 피해자들도 사실 일본 정부한테 물을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에서 그 검은 비소송이라 그래서 원폭 피해 폭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반경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았어요.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그거 하는데 지금 7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만주나 몽골에 땅 준다고 개척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로 이제 쓰나미나 그 후쿠시마 지역 동북 지방 사람들을 무조건 만주를 보내는데요. 일본 사람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깃발 꽂으면 니네 땅 되니까 가서 살아라. 근데 패전하면서 그냥 일본 군들이 다 도망치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력으로 다 한반도 거쳐서 일본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소련한테 사람들이 뭐 성폭력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련 사람들한테 저희가 피해 당하지 않을까봐 어린 여성을 그 뭐라 그럴까요? 접대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소련군한테 그 어린 여성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을 대신 그렇죠. 예. 회의를 그렇게 또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그 잔류고아라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 이제 끌고 사람들도 갔지 않겠습니까? 침략 전쟁할 때. 근데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냐면 부모들이 일본군이 도망가니까 자기네만 애들 데려갔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애들을 중국 사람 집안에 그냥 남겨두고 부모들만 돌아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잔류고아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 70년대 이후 그리고 한 2000년대 들어서 집단으로 이제 귀국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완전히 자랐죠. 그 사람들도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저지른 그런 국가에 의한 그런 전쟁,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은 일본 국민들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 권력과 사실은 그 일본 사회 시민들이 그 전쟁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는 조금 더 양보해오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전후 역사의 문제를 일본 사회 스스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일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시아 인식이 이 팟캐스트 제목이 아시아파시아는 일본 사람들 자기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럼 어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 서양 사람이에요? 그게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서양의 이외로 자신들이 최초로 동양에서는
산업혁명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시아의 선두주자인데 그야말로 후쿠자 유키치가 얘기한 탈아 입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조선인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전후 평화 민주주의 분위기에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납치 문제가 터진 다음 2002년 이후로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로 점점 더 혐한의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일본의 책방에 가면은 그런 혐한 여론을 조장하는 책들이 쫙 늘려 있어요. 뭐 상상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보면 헤이트 스피치 책들이 나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매일 뭐 TV에 나와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일본의 한국 대사를 했던 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대사했으니까 한국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낸 책 이름이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뭐 태어나란 말도 안 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천박한 여론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텔레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런 혐한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역사 인식의 부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어느 기사에선가 봤던 것 같은데 분석 기사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열등감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열등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우리는 눈에 열등감까지는 가시.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자꾸 올라오니까 또 목소리도 커지고 그다음에 뭐 아까 혐한 뉴스가 나오는 거랑 똑같이 한류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그냥 지상파에서 한국 드라마를 하고 노래 나오고 그렇죠. 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 한국 일본 사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는 거죠. 원래 뭐 사실 88년도부터 저희 같은 제일교포 그 전부터도 그렇죠. 일본 사회에 뭔가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의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기본이 이런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라는 부분에 해결도 안 됐고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꾸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잘못을 뭔가 자꾸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래서 좀 가치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우리를 소화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수출 규제가 있었고 불매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마치 저희가 주도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느 단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그 불매운동을 할 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의 세대들은 아까 그 열등감 얘기했는데 일본에 대한 반일 교육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열등감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쿨해요. 놀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도 파는 건 불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철이나 아니면 배 만들고 뭐 이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뭐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도쿄 디즈니랜드 놀러 가려 그러는데 안 가면 되지. 아니면 뭐 유니버스 스튜디오 갈라 그러는데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생각이죠. 되게 쿨하고 그리고 또 결국엔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느 단체도 반일이나 이런 그 낙인을 찍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반일 정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국가주의가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식들이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그렇게 그 낙관적이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더 반일 감정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맞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거든요. 자존심 네. 상한다. 맞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좀 옅어지기도 할 텐데 이제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보면 이제 계속 더 강해질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川水清くとうとうと流る水通り自由に群がりと
飛び交うよ我が祖国南の地思いは遥かイムジン川水清くとうとうと流る北の 지금 나오는 노래는 서태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인데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본어로 이무진가와 이무진가와. 이무진강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뭐 박치기 영화에도 나왔고 또 옛날에 뭐 언제더라 그 처음에 나왔을 때도 오래전에 나왔는데 일단 뭐 한반도 분단을 약간 뭐 또 일본이나 제일교포들이 좀 아쉬워하고 또 뭐 북쪽이 고향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뭔가 갈라져 있다는 거를 이렇게 상기하고 좀 망향의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런 이 한이 맺힌 네.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일동포들인데 이제 이북으로 가신 분들이 만든 그렇죠, 노래죠. 이게 그렇죠. 예. 그 뭐냐면은 59년부터 귀국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북송이라 그러죠. 네. 제일동포들이 한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일본에서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을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고향을 그리면서 만든 노래인데 저도 제일동포분들한테 처음 들었는데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네. 네. 이 노래는 16회 때도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워낙에 좋은 노래니까 한 번 더 들을게요. 北の大地から南の空へ飛びゆく鳥よ自由の使者よ誰が祖国を二つに分けてしまったの誰が祖国を分けてしまったの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노래 역시 다시 들어도 좋고 또 좋아요. 네, 박치기를 또 보십시오. 네, 박치기 영화 진짜 좋았는데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한국만 노력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역사를 뭐 부정한다고 해도 일본 시민사회의 역할은 또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일본 사회가 요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사실은 군사 독재가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박정희 정권이 맺은 그런 청구권 협정의 장벽을 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또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때 수많은 일본의 시민 사회가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의 시민 사회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운동 그리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운동의 성과는
한국 법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고요. 맞아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그 결실이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45년 이후에 전후 평화 민주주의를 지켜온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사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전후 보상 문제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려면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일본 분들이 기증해준 수많은 자료들과 또 네. 한일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오신 그런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택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대외협력국장이 맞나요? 서택 선생님. 네, 선생님도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저보다 그 김영환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세대적인 계승이랄까 그런 네. 부분이 좀 순조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자료나 그런 활동의 축적이 있는데도 그것이 젊은 층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인계가 조금 더 되면은 예 그런 사실 그런 사업에 사실 뭐 일본 사회가 그런 부분에 돈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아야 되겠네요. 한국 사회나 한국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사독재 시대에 뭐 김대중 대통령 구명운동 아니면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서승 선생을 비롯한 이분들에 대한 구명운동 목숨을 구해준 건 사실은 일본의 시민사회 제일동포 맞아요. 사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 저런 식으로 극우 정권이 아주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말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 파시즘에 가까운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연대하고 또 왜냐하면 또 그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일본의 평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없다라고 하는 인식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 세대 간의 계승도 마찬가지고요.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랑 성격이 달라진 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평화운동에 이제 포럼 때문에 완전인데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학순 할머니 그 증언하시는 장면이 얼마 전에 시사식격에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일본 분들이 정말로 사죄를 굉장히 정말 나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뭐랄까 후배 활동가들을 키우는데 또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뭐 조금 전에 김영환 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약간의 우리 이제 양국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제1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도쿄대학 정교수가 되시기도 했고요. 현재 구마모토 현립극장 관장 겸 이사장이기도 하신 강상준 교수님이 최근에 출판한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더 이상 혐한이나 반일에 갇혀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일본의 위안군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이런 과거사 문제가 풀리지가 않으면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이걸 하해해가지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한일 양국이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두 분의 해안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상준 교수가 1950년생입니다. 네. 6.25도 제 아버지랑 나이가 똑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혐한이란 반일을 넘어서 뭔가 공통의 뭔가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고 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뭐 한편 제일교포 3세 입장으로 볼 때 지쳤을 거예요. 강상준 교수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도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분명히 이렇게 지난 한 20년 정말 이 제일교포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NHK의 그런 미술 그 일요 미술관이라고 아주 좋은 프로가 있는데 거기도 고전 패널로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제일교포 역사라든가 약간 문화라든가 뭔가 그런 거를 지평을 엄청나게 넓혔어요, 이분이. 네. 그런데 결국 이 일본이 그 와중에 우영화가 되다 보니까 아베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측에 기울여져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회에서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기가 조금 더 일본의 양심이랄까 뭔가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본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좀 약간 이런 식의 논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일교포 사회에서도 평가가 갈라졌었어요. 저는 작은 이야기가 큰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국가의 이야기로 그거를 뭔가 그 새로운 다시. 국면을 타개해보자는 거는 저는 그 무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인 거고 국가의 이야기는 국가의 이야기다. 이거는 그래서 뭐 여러 그 만감이 교차하는 이런 발언입니다. 이 강사님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영원 선배는 어떻게? 저는 그 한국에서 올해 1월 달에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죠. 그 국제법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한, 그러니까 한 국가의 법원에서 다른 나라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 국가면제 이론, 되게 오래된 국제법 이론인데 그것을 극복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피해를 당한 한국 피해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그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국주의 국가들이 만드는 법 아닙니까? 네. 근데 올해 그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더반 선언이라고 유엔에서 식민지주의 철폐를 처음으로 주장한 선언이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세상은 많이 바뀌어 왔고 그런 제국주의 중심의 국제법 질서에서 이제 개인 중심의 어떤 인권 중심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게 세계사적인 흐름 아닙니까?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국가 이론을 내세워서 또 혐한이라든지 반이라든지 뭐 혐한은 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반일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촌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새 말로 애들 젊은 친구들은 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한 만큼 결국에는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아시아에 함께 갈 파트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본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털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인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전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후보상의 논리에 포섭돼 있다는 문제는 한계는 있긴 하지만 일본 사회도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는 말하자면은 이 개인의 인권, 그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고 네. 지금 많은 부분 일본 사회에 어떤 그런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마 강상준 교수님도 그런 기저 아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동아시아에서 미래를 같이 나아가는 파트너로서 영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담으신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아마 피곤하신 거는 사실이에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오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요. 너무 얘기가 열심히 하다가. 다음 시간에는 일본 정치와 사회문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와주실 거죠? 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TMI 일본편 1편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